국제사회 이해 제9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남북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 문제를 이제 남북문제, 동서문제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는 주로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남반구 쪽에 후진국이 빈곤국가가 많이 입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반구 쪽에 이제 선진국이 이제 많이 입지되어 있다 보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되게 남북 문제 그러면 이와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관계에서 동서 문제 그러면은 옛날에 그 유럽에서 동유럽이 사회주의권이고 이제 서유럽이 자본주의권이고 이렇게 해서 동서 문제 그러면 대체로 이념 대립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제관계에서 남북 문제는 경제적 격차 문제, 그다음 국제관계에서 동서 문제는 이념적 대립 문제인 거죠. 반면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 동서 문제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 동쪽 영남권과 서쪽 호남권 사이의 그런 경제적인 격차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남북 문제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이념 대립 문제를, 체제 대립 문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남북 문제, 동서 문제와 국내에서의 남북관계, 동서 문제 요구는 서로 반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간시험 보기 전에 제 7주차에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국제관계를 봤습니다. 이 동북아에서 국제관계, 국제사회를 빚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죠.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열강들이 다 우리 이제 동아시아 한반도를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이제 생각한다면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라면 그렇게 열강들이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국경을 다 접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세계 4대 강대국이 다 이제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남북한이 단일 통일국가라면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그 현상들을 빚어내기 때문에 우리 남북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그 주한미군 그 주둔비에 대한 그 분담금 문제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이제 고자세로 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단지 그 금액 그 숫자도 문제지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그 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전액 그 미국이 부담한다면은 동북아시아의 그 평화를 위한 이제 미국의 역할, 국제적 역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 분담금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과 사회주의권의 남하를 막기 위한 대한민국에 대한 일종의 주한미군은 이제 용병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단지 금액 문제, 수치 문제뿐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그 위상 문제가 되는 거있죠. 주일미군이 예를 들면 분담금을 많이, 주일미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부담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주일미군은 더 이상 미국 군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병이다. 나토에서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주독 미군에 대한 이제 분담금을 독일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건 일종의 용병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 분량이 이제 공부해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래 지금 여기 강의 계획서에는 이번 1시간 동안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공부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진도를 나가는 걸 보고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번 1시간에 다 소화를 못하면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어서 이렇게 또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중간 시험을 봤죠. 그리고 리포트를 이제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리포트를 내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비공개 댓글로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면 되고, 지금 여기 강의 계획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초창기 강의 계획하고 약간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고, 좀 더 남은 부분은 또 다음 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우리 한반도가 갖는 그 위상에 대해서 한 줄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제 이동현상을 공부를 하고,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자본의 이동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할까요? 세계화 주체로서의 국가 할 때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노동력의 이동 이런 것도 많고, 특히 지금 뭐 난민이랄지,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랄지,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들, 그 다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교포들이 입국한 그 해외 교포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외래인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했고,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의 주교재로 택한 한국 사회 외래인 배제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목 개설 취지가, 국제사회라고 하는 과목의 개설 취지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국제관계론, 뭐 국제사회 이해 그런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처음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탈북자 문제, 그 다음에 뭐 난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이 과목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씩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남북 관계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씩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초창기 강의계획서하고는 약간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동영상도 이렇게 올리지만 지금 여기 강의한 내용 PPT 요 원안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출력해서 보면은 학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주교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아마 출력을 해서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한반도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4대 강대국과 함께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우리가 동아시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저쪽에 물론 서남아시아도 있고 뭐 중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도 있고, 아시아가 결코 정말 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아시아를 공부해서,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한반도를 볼 겁니다.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이런 나라고, 지금 뭐 섬이 조금 약간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그다음에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 관계 약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조금씩은 공부한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하나씩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미완의 독립을 맞으면서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2차 대전 결과 이제 연합국이 성립함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전범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고 연합국의 승리로 이제 우리가 얻은 일종의 이제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 자주적으로 우리 한반도 어떤 걸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단 문제가 이제 분단이 바로 이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이 유럽에서는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범 국가인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아시아에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을 사실은 분단을 시켜서 지금 북쪽에 지금 러시아가 지금 북방 영토를 차지한 것처럼 더 남아에서 홋카이도하고 혼슈
그 북부를 그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고, 그다음에 남쪽 큐슈나 뭐 이쪽 그 혼슈의 남쪽은 일본이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사실은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한반도가 엉뚱하게도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된 겁니다. 마치 유럽에서 전범 국가인 독일이 분단이 안 되고 그 최대 그 희생 국가인 폴란드가 만약에 폴란드가 동서로 분단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역설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이제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45년에 이제 부터 시작해서 48년까지 이제 분단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정말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남북한 사이에 이 정도의 그 적대감은 없었을 거고, 아마 동서독이 통일된 것처럼 이미 통일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독일과 다르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상처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남북한에 지금 생존해 있는 기성세대들은 연장자 연로자들, 그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 불신감이 있어서 무슨 뭐 화해랄지 뭐 통일, 이게 상당히 아직도 먼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셔야 아마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독일에서 굉장히 그 의아해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통일이 되지 않을 듯한 독일이 통일이 됐는데 왜 이렇게 민족 사이의 그 일체감이 큰 그런 대한민국이 통일을 못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 의문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옛날 삼국 시대나 이렇게 이제 분단 시대 때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정면 대결해서 막 상잔 서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막 국제 유엔 16개국과 그다음에 북한은 중공군까지 개입을 해서 이렇게 국제전까지 비화된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전쟁이 엄청나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독일은 아직도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 한 나라밖에,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게르만족은 독일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거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스위스라는 나라, 그다음에 일부 벨기움이라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게르만족은 아직도 이렇게 여러 나라로, 최소한 세 나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은 그야말로 이 한반도밖에 없잖아요. 외부에는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더 먼저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외양을 가졌는데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은 바로 6.25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향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고 제2공화국 때, 그죠? 장면 정부 때 조금 뭐 한 1년 동안 이제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군사혁명이 나서 군사 쿠데타가 나서 이제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시혜적인, 좀 뭐랄까, 약간 뭐랄까, 어떤 장식, 일단 진심 어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장식,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우위에 있고 뭐 자신감이 있다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 적십자 회담이 총 7번 있었고요. 그다음 남북 조절위원회가 또 3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있었던 얘기들이고, 그런 이제 그 당시 중요한 사건들은 요 뒤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남북 경제회담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노태우 대통령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에 대해서도 그 뒤에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와서 김대중 정부 때 들어서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남북한이 분단되고 처음으로, 그죠? 60년, 거의 60년 만에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처음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 개성공단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식 말은 이제 개성공업지구라고 말하는데, 개성공단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개성공단이 이제 가동이 됐죠. 그런데 이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북한 지금 그 휴전선 지역에서 유일한 그 평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 때 만약에 북한이 탱크가 내려올 수 있는, 그다음에 장갑차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동 통로가 바로 개성 그 지역이고, 예를 들면 뭐 강원도나 이쪽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목이 바로 개성인데, 그 개성을 내줬다. 개성에다 공단을 착공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상군에 의한 남침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제 대외적인 그런 의미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사업이었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제 우리가 한미 FTA가 이제 체결이 됨으로써 이제 한국산 생산품은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관세를 면제를 받는 것이요. 그러면 개성공단 제품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똑같이 특혜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서 관세를 면제받으니까 같은 비슷한 제품인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에 비해서 훨씬 더 질이 좋으면서 가격 경쟁력도 좋은 상품들이 그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또 경제적인 굉장히 그런 강점도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큰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임을 착취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한 달 임금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노동력의 착취다. 이런 별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이것이 이제 중단이 됐었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아쉬운 상황이었고, 이거를 어떻게든 다시 이제 재가동을 시키고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남북 경제 협력이 이제 보다 더 정상화되고, 우리가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통일까지는 먼 길이라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경제 협력, 자유 왕래 이 정도만 돼도, 예를 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굳이 통일 안 해도 서로 자유왕래하고 경제협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도로 이렇게 지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뭐랄까 긴장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군비 군축을 하고, 군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왕래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2007년도에 또 한 번 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여파가 남아가지고 동해안 지역에 그 금강산 들어가는 그쪽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다가 이제 이 중단이 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문이 닫혀갖고 강원도권이 굉장히 관광 산업이 위축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재가동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남북 공동회를 사무처를 개소했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2016년도에 완전히 이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거기에 북한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평창 동계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 패럴림픽에도 이제 북한이 참가를 했었죠. 그 당시 우리 알다시피 북한의 김여정이 이제 왔었고, 이런 굉장히 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제 판문점에서 열렸었죠. 그 다음에 또 제4차가 바로 이어서 5월 달에 한 달 뒤에 또 판문점에서 한 번 더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 번 더 만났고,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우리가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석 달 뒤에 제5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 달에 우리 알다시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성과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다가 그러다가 또 6월 달에 우리 알다시피 그 유명한 제1차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역사적인 제1차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1차 남북미 정상회담이자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서도 또 제6차 남북 정상회담도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남북 관계의 주요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한의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 정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통일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단계는 3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첫 단계는 정부 수립 때부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장면 총리,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어서 요 시기를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요게 이제 첫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2단계였고요. 제3단계는 김영삼 정부 때 들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는 요 시기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그냥 정상회담을 몇 번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뭐 좌파 우파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파들은 그냥 아무 성과도 없는 그런 보여주기 그냥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좌파 쪽에서는 또 뭐 문재인 정부라고 뭐 굉장히 하지만 별로 뭐랄까 진보적인 그런 정책이나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뭐라고 큰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볼 때는 또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이런 제재를 우리가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큰 틀을 기조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조들을 좀씩 나누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첫 단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면 총리,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긴 시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적이고 우리 자주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일하자. 우리 식으로 하자. 민주자결은 우리 식으로 하자.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자. 그 다음에 평화적 방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통일 과정은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자. 남북한 정부를 아우르는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자. 남북한 대표를 구성해서 자유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한번 만들자. 헌법을 초안을 확정 공포를 하고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과도적으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 동서독이 이렇게 했거든요. 동서독이 이런 협정을 체결해갖고 이제 갔던 것처럼, 그 다음에 통일의 과도 단계로 단일 통일국가가 되기 전에 남북 연합으로 가자. 마치 그 당시에 소련처럼 소비에트 공화국 연합, 독립국가 연합인 것처럼 연합으로 가자. 유럽의 유럽연합처럼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연합체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쳐가자. 남북연합을 거쳐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겠다. 이렇게 당시로 볼 때는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고 이어져 왔던 것은 통일 방안들을 하나로 정리했던 것이 바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제 됐던 거죠. 이거 역시 자주적으로 4대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우리 민족의 자주적으로 우리 이익에 맞게,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전쟁 무력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통일 과정을 보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 연합국가를 유니온 형태로,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유니온 형태로 이제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다시 말하면 페더레이션, 다시 말하면 연방제, 요거보다 좀 더 느슨한 형태, 좀 더 느슨한 형태가 바로 유니온 형태죠. 컨페더레이션 형태죠. 이런 거 우리는 남북 연합체라고 합니다. 연합체를 남북 연합을 형성을 하자. 그래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치 구조를 결정하자. 의원내각제로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로 하든지 약간 변화된 형태로 하든지 결정을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통일국가의 미래상,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떤 국가가 되면 좋겠느냐.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행복이 보장이 되는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제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 일단은 통일까지 가기 전에 일단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남북연합 가기 전에 그 전에 화해 협력을 먼저 거쳐서 가자. 바로 남북연합으로 가기 힘드니까 일단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일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를 거쳐서 가자 이렇게 제시했던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제시가 된 것때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것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었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주와 평화와 민주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해 협력을 먼저 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북 연합으로 가자. 남북 화해 협력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연합국가로 가자. 그 다음에 통일 헌법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 다음에 민족을 통일하고 민족과 국가를 동시에 통일을 하자. 이렇게 여기서 보는 미래상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이렇게 복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죠. 선진민주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제시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을 좀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맨 첫 단계는 역시 이제 해방 직후에 유엔을 통한 그런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고,
그래서 48년도에 북한 지역도 자유 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그렇게 권고를 했고, 북한 대표를 남한에다가 국회에다가 파견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죠. 그게 뭐 제대로 안 됐고 당연히. 그 다음에 유엔이 감시하에 남북 자유 총선거를 하자.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1954년에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당시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시였던 북진 통일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항상 이승만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뭐랄까 국방도 느슨한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무슨 뭐 농담 삼아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입만 열면 북진 통일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 뭐예요? 증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이라. 이승만 대통령이 입만 열면 북침 통일을 얘기했고, 그 실천 차원에서 너네들이 먼저 북침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실로 주고 있는 게 북침 통일론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것은, 말은 그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했지만 그 당시 군사력이 우리가 감히 북진할 정도 군사력을 가졌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봐라. 그러면 또 이제 북한에서는 또 별로 할 말이 없겠죠. 남심이 맞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뭐 누가 봐도 이제 이거는 남침이 뭐 확실한 거지만, 그러나 또 이제 여러 관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남침을 했던 것도 사실 뭐랄까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주한미군을 미리 철수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계속 군사력을 키우질 않고 군사력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북진 통일로를 이제 형식적으로 하여튼 포기를 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2공화국이 이제 개성이 됐죠. 1960년에 우리 알다시피 4.19 혁명이 일어나갖고 그 당시 이제 의원내각제로 이제 개헌을 해서 그 당시 장면 총리가 이제 선출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형식상 그냥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이래갖고 우리가 알다시피 제2공화국이 이제 출범이 됐잖아요. 근데 이 제2공화국은 60년 4월 19일에 이렇게 하고 만 1년도 못 채우고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남으로 해갖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 1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은 만 1년도 못 가는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뭐랄까 이런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전향적인 그런 정책을 내놨던 건데, 이게 이제 그대로 제2공화국의 개성이 됐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1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남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거를 혁명이라고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놓은 것이 혁명 공약 제5항에 실려 있었던 국토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국토 통일을 하려면 먼저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은 뭐 좋게 뭐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럼 언제 어떻게 힘을 키우냐? 힘을 키울 수 없으니까 국토 통일도 그럼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구실이었고, 그 당시 북한은 이미 뭐 사회주의 그 계획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총동원 경제를 해서 그 뭐랄까요, 굉장히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할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넘어선 게 87년쯤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북한에 앞서 있었던 거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그런 또 강점을 활용해서 북한이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세웠던 게 63년도에 선건설 후통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설부라고 하는 이제 국가 부처를 만들었잖아요. 건설부. 그거는 이제 그거는 옛날에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었던 부흥부라고 하는 이제 정부 조직을, 부흥부라고 한 건 뭐냐면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그런 시설을 부흥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부흥부라고 하는 거는 정부 조직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름을 건설부 이렇게 했냐, 건설부 이렇게 만든 거죠. 건설부로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 건설부가 다목적 댐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뭐 대규모 항만, 뭐 이런 뭐 철도,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담당한 게 이제 건설부였고, 그 건설부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건설도 뭐 별로 할 게 없다. 그냥 국토부로 이제는 국토부로 바뀐 거고,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남북한 통일되면 뭐 또 진정한 통일부 무슨 통일 무슨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하여튼 그 선건설 후 통일론을 이제 63년에 제창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것도 유엔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들어서 그 유명한 게 70년도 8.15 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적 통일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국토통일원이 이때 신설이 됐습니다. 국토통일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원이 됐다가 지금은 통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원이라고 하는 국토통일원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민족통일원, 뭐 조국 통일원 이렇게 돼야지. 국토 통일원이 뭐냐? 국토가 끊어졌냐? 국토는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름이 애매하긴 하지만 국토 통일원을 이제 처음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경제기획원과 두 개가 이제 원으로 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성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그다음 74년에 우리가 아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한번 있었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네? 이 북한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3년도에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 발표가 됐죠. 3대 원칙이 이제 그 다음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87년에 지금 현행헌법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헌법이 1987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할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뭐냐? 뭐겠어요? 권력 구조죠. 특히 대통령 임기를 지금 5년으로 하니까 국회의원 임기 4년하고 잘 안 맞는다. 우리도 대통령 임기를 미국처럼 4년으로 해서 중임 2번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그게 아마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유시장에 대한, 시장 경제에 대한 이제 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지금 정도로, 지금 나온 것처럼 사회적 그 시장 경제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넘어서서 국가가 좀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좀 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미국과 일본식의 뭐랄까, 전형적인 자본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유럽식의 수정 자본주의로 갈 거냐, 그게 또 쟁점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남북 그 통일 방안이죠. 어떤 식의 통일 방안을 담을 거냐.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거를 좀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자유왕래, 그다음에 경제협력, 그다음에 아까 말한 남북연합, 그다음에 남북연방제. 연합보다 좀 더 이제 긴밀한 형태가 연방제잖아요. 연방제를 거쳐서 단일 국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좀 더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통일은 그냥 아예 염두에 두지 말자. 계속 통일 얘기가 뭐 나오면 이게 논란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우리도 통일되면 좋고 안 돼도 그냥 경제 협력을 해서 남북한에 서로 윈윈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 굳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된다.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처럼 해도 좋고, 그러면 더 좋겠으나 그게 안 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도 괜찮다. 하여튼 이게 개정헌법에 이제 삽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나온 거, 3단계 통일 방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해협력, 남북연합, 일민족 일국가로 가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는 김대중 정부 때 나온 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 햇볕 정책, 햇볕 정책.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현재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평화 번영 정책,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게 평화 번영 정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보 월경했죠. 판문점을 해서 비무장지대를 넘어갔어. 북한으로 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게 1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요거를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8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째가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우리 6.15 공동선언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던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는 게 맨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은 다르고 제도도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뭐 91년도에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엿한 독립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서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말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렇게 말하지, 그냥 서로 상호 존중을 하자. 최소한 신뢰는 상호 존중을 하자. 신뢰를 확고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긴장 완화, 협력을 하자,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현 정전체제, 현재 우리가 지금 전쟁 휴전을 한 상태잖아요. 종전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그래서 3자 회담, 4자 회담,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종전을 선언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우리가 계속 이제 기대했던 게 트럼프와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요 종전 선언이 나올 줄로 많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경협, 경제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공리공영, 유무상통,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우리 공통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서 교류 협력을 하는데, 역사를 좀 우리가 서로 교류하자. 그 다음에 언어도 순화시키고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냐. 교육 체계도 좀 학제로 좀 서로 맞춰 나가자. 전 세계가 뭐 공통적인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좀 묶어 나가자. 북한처럼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를 뭐 5년제로 해서 뭐 고등중학교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제로 좀 더 우리가 협의를 하자. 과학기술 협력을 하자. 문화예술, 체육, 이런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가자. 그 다음에 인도주의 협력 사업, 뭐예요,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뭐 하여튼 이런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 그 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너무 경쟁만 하지 말고 남북이 우리 민족, 우리 교포들, 동포들의 이 권리를 위해서 협력을 하자. 지금처럼 이렇게 특히 여기 심한 게 주로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제 친한 단체인 제일교류민단이 있고, 그 다음에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있죠. 조선인 총연맹 조총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너무 지금 서로 막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덟 번째가 지금 평화 번영 정책이고, 아홉 번째가 상생 공영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생 공영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 이런 말을 또 썼고요. 그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것이 바로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4차 남북 정상회담, 또 한 달, 또 4개월 뒤에 제5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6차 남북 정상회담 겸 제1차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판문점 선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판문점 선언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첫째는 남북관계 획기적인 개선 발전으로 공동 번영과 자주적 한국의 재통일을 앞당긴다.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실천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지속한다. 그 다음 개성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다방면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을 이어나간다. 남북적 십자회담, 그 다음에 8.15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의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중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위한 평화수역 지정, 군 장성급 회담을 통한 군사적 상호보장 대책 수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불가침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군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북한의 통일 정책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 정책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심플해요. 북한은 뭐 우리 알다시피 체제가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첫 기조는 바로 뭐냐? 혁명주의입니다. 혁명주의.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남조선을 혁명을 한 다음에 통일을 하자. 통일 먼저 하고 뭐 혁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혁명을 남조선 혁명이라는 계급혁명이죠.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통해서 조국 통일하자 이런 단계고, 그 다음에 내놓은 게 이제 남북 연방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방제. 예, 북한은 처음부터 연방제를 많이 이제 선호를 했던 거고요. 우리는 연합 형태를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70년대 와서는 고려 연방공화국 을 내놨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와서는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이런 식으로 계속 연방제를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고, 연방제로 가기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남조선 혁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식으로 우리가 말한 그 통일전선 전술 뭐 이런 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은 총 6번 있었습니다. 남북 미 정상회담 한 번 있었던 걸 포함해서 총 6번입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김정일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있었고, 그게 아주 역사적이죠. 최초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뭐 아마 한국사 교과서에 앞으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될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7년 뒤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계속, 그 다음에 이제 11년 만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를 건너뛰고 11년 만에 이제 문재인 때 와서 이제 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또 판문점에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이제 평양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제5차 이렇게 해서 총 5번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6차 남북 정상회담 겸
제1차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2019년 6월 달에, 그죠? 이제 있었던 거죠. 판문점에서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은 총 3회가 있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 있었다. 첫 번째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 이제 별로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있었잖아요. 이게 또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남북미 정상회담 겸 제6차 그러니까 제3차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있었다. 그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죠. 한 번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군사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요, 남침이든 북침이든 남쪽이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전쟁 발발 시 지상군이 탱크나 이런 장갑차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개성 지역을 이제 에다가 이제 공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군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남북한에 서로 상호 침략을 이제 지상군 침략은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상군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사적으로도 남북한이 지금 보면은 육군에 너무 치중이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육군이 너무 육군으로 치중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육군을 축소하게 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육군이 앞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우리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었고, 근데 아까 말한 건 제일 큰 것은 여기 경제적인 의미죠. 남한의 그 자본력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인력, 이걸 결합시켜서 뭐랄까요, 질이 아주 우수하고 중국제나 베트남제에 비해서 훨씬 더 질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 한 아주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거기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히는 거죠. 메이드 인 DPRK로 찍히는 게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히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때 한미 FTA에서 이제 관세 특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 중국 상품이나 베트남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중국이 굉장히 사실은 싫어했죠. 이거 그 다음에 베트남도 별로 환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사업은 미국이 일단 좋죠.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쓸 수 있다. 미국이 일단 좋고, 그 다음에 한국은 한국과 북한 세 나라만 좋은 거죠.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은 이 개성공단을 얻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그렇게 사업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개성공단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가지는 못하고, 이게 좀 더 잘 갔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면적이 계속 더 넓어졌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황해도 지역의 남포 지역이랄지, 그다음에 뭐 북한의 어찌 뭐 신의주 지역이랄지 이런 쪽에 뭐 경제 특구 같은 식으로 해서 이게 확대가 됐으면은 일단 뭐 경제 협력이 되면, 그다음에 뭐 노동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또 자유 왕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건데, 이것이 결국은 삐걱거리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완전 중단된 거죠. 그걸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고, 특히 미국의 그 또 경제 제재, 그다음에 뭐 유엔의 또 감시, 이런 게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릴 때는 우리가 개성공단 그 뭐랄까요, 견학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할 사람들은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좀 교육을 받고 하면 아침에 이제 아침 한 7시까지 종로구 개동에 있는 그 현대
본사, 현대 본사 건물에 앞에 이제 집합을 하면 거기 버스를 타고 그냥 종로를 거쳐서 그다음에 신촌을 거쳐서 이렇게 일산 파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7시 반에 출발하면 개성공단에 도착하면 8시 반 되죠. 그럼 거기서 개성공단을 다 둘러봅니다. 다 여기저기 견학을 하고 그 다음 점심을 먹어요. 개성공단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북한식으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버스를 타고 현대 본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한번 갔다 오면 많은 그 시사점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참 개성공단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구나.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경비를 쏘고 있는 북한군들 이게 총을 메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다들 키가 작고 왜소하고 하여튼 얼굴이 까맣고 이랬습니다. 북한에서 그래도 군인들 중에서 제일 뭐 건실한 그런 군인들만 선발해서 개성공단으로 데려왔을 텐데 선발됐다고 하는 그 군인들이 저렇게 왜소하다 하는 건 참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그들의 표정에 그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북한 사람들 일반적인 인상 표정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아, 이래서 우리가 이 분단이 더 이상 오래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을 줬는데 이제는 뭐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이제 완전히 뭐 중단되니까 그 견학 탐방 코스가 완전히 없어졌죠. 이게 이제 있으면 우리 이 수업을 듣는 국제사회 이해를 듣는 학생들 중에 희망자들 좀 모아가지고 사전 교육 좀 받고 해서 그 버스를 우리가 해서 한번 가서 방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훨씬 그 땅굴 견학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1땅굴 이거 그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남북 무슨 긴장이나 배우죠. 개성공단 가면 이게 미래를 보거든요. 아, 이게 잘만 되면 정말 우리 남북한의 미래구나. 이게 사업이 확산이 돼가지고 북한의 곳곳에 이런 남북 경제협력 공업단지가 막 생기면은 이거 뭐 엄청난 잠재력이죠. 미국 시장으로 유럽 시장으로 막 상품을 내보내면 또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호응도 크거든요. 남북한 화해 협력 제품이다 이러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환영도 하고 이러는 미국 사람들이야 뭐 가격만 보고 품질 좋고 가격이 싸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한에 저렇게 협력을 하고 평화롭게 협력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이와 같이 이제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막 2010년 가동한 다음에 잠정 중단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죠. 이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뭐 이럴 때입니다. 어떻게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뭐 하지 않을까 이런 궁리만 했던 거죠. 물론 이 개성공단이 갖는 그런 부정적인 뭐 측면도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민족 대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냥 또 중단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될 게 아니고 이거는 민족의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할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 그렇고 북한도 그걸 또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해서 결국은 잠정 중단이 되고 완전 전면 중단이 이런 거죠. 중단하기는 쉬웠는데 이걸 재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중단하기는 너무 쉽고 하지만 재개하기는 너무 어렵다. 재개가 안 되는 만큼 남북 경제협력 그 다음에 공정공영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멀어진 거죠. 정말 유감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성공단의 사업들을 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마쳤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나가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것은 우리 한반도의 이제 그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제 한반도에 살던 그런 민족이 아니고
본래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적으로 볼 때도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북반계인 몽골리안하고 남반계에서 온 남반계가 이게 섞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반계와 북반계가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니까 좀 더 좀 이렇게 개방된 자세로 외래인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차별을 완화하고 포용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한 시간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적인 어떤 이동 현상, 외래인들의 이동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